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5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언급한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폐지 발언을 토대로 기업 친화적인 방향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노동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의제이고 코로나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기에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망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현 대구 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 10일이죠.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지난 3일에는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달라질 노동정책,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용현 연구위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문재인 정부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동자 노조 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노동 정책이면서 공공주도 성장 정책을 주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내용 같이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해서 내용을 했는데요. 최근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인수위에서 나온 그 결과를 보면은 윤 정부는 주로 이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약간의 그 민간 기업을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성과를 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직 그 내용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저도 기본적인 그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큰 틀은 유지를 되되 최저임금제라든지 뭐 근로시간 그 52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이 부분을 아마 중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승엽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달라질 노동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조 자체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노동 정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 정책 자체는 내용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기조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민간 부분과 관련된 민간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조가 달라지는 측면인데 그 공약집 정책 공약집을 보니까 민간 주도라고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도 공공 주도로 이제 추진을 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 주도를 하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기에 디딤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공공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이걸 그 어떤 모범으로 삼아서 민간 부분을 확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간 부분 확산에 대한 정책도 없었고 실제로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민간 부분에 정부가 이런 노동 정책을 강요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인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도 민간 주도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다음에 이제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된 이런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기조 자체는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크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조는 다르게 설정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내용, 뭐 국정 목표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말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은 견인하지 못하고 슬로건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 말 자체도 드는데요. 노동 존중 사회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네. 정부가 얘기했던 게 노동 존중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없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요거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내용을 윤 정부는 다르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새 정부 노동 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승엽 교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친기업적인 노동 유연화를 시도해 보겠다라고 네. 하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은 가능하면 고려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친기업
적인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은 하는데 그것이 문정부와는 다른 기조라고 흔히 얘기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승엽 교수가 보시기에는 문정부 역시 결코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여전히 똑같다. 문정부는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밝히고 얘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반대로 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예. 네. 김영현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변화가 조금 약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과 노동공급 그러니까 공급 측면과 이제 수요 측면을 봤을 경우에 주로 노동자 입장인 공급자 입장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나왔고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제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친기업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노동 수요 측 측면에서도 고려하겠다 이런 컨셉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 제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노사 합의를 통해서 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은 그게 근로기준법상의 그 법이 변경되지 않고서는 그게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어떻게 타개해낼 수가 있을지 그 부분이 아마 중요한 이 정부의 윤 정부의 성공의 어떤 그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보시기에 예. 새 정부 노동정책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2년보다는 사실은 자율 합의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기업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주로 산업, 뭐 혁신 성장 이런 컨셉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 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내면에 드러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노동 정책 자체를.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과거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 정책의 후속 조치로 나오는 파생 수요적 개념이다 보니까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유독히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 정부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앞에 내세우지 않고 이제 앞에 기업이라든지 산업 정책을 하면서 이것을 견인하겠다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를 주겠다고 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주 52시간제 완화 얘기입니다. 이건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예. 대선 과정에서 이 52시간제 완화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당시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볼 때는 와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 기본적인 노동 간의 문제가 있다고 공격을 받았던 대목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 주 52시간제 완화.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발언 먼저 한번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토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나 개발을 하려고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올려놓고 또 다른 사람이 점거하며 자기는 이제 휴가 가는 거지. 네,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발언을 보셨습니다만 이게 검찰총장 그만두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대담을 하면서 문정부 52시간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이때만 해도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검찰총장 스타일이 많이 남아있군요. 네. 가겠습니다. 네. 이때 스타트업 청년들 만나가지고 화끈하게 일하고 푹 쉬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이 업종별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 같은데 노동계에서는 기본적인 노동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을 했던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했었는데 연구원 김영현 박사님 보기에 지금 새 정부가 근로시간을 어떤 식으로 손보겠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 아마 저 동영상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52시간제에 대한 너무 경직적이다. 네. 너무 경직적이고 약간 이렇게 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과하다. 너무 그리 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차기 정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근로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로기준법의 상에 보면 이제 52시간제를 그 보면은 뭐 연장 근로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은 아까 게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뭐 창업을 한다든지 일을 할 때
52시간제를 물론 초과 근로해서 이제 12시간에서 64시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부담이 되고 심지어 또 더 하려고 그러면 이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취지 같은데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게 근로시간 조정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52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은 뭐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1개월이나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그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것도 네. 이제 1년 정도로 해서 좀 연장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만약 1년을 했을 때 그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당초 취지가 무색할 수도 있다. 이런 아마 비판도 있을 거로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또 이게 근로시간 52시간제에 대한 경직성이 이거 유연한 근로 형태가 많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커버를 할까 아마 그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그 새로 시작할 윤석열 정부에서 관계자들 인수위나 이런 쪽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참 이 새 정부 들어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정상화예요, 정상화. 여러 분야가 지금 정상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 노동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이승엽 교수님 보시기에 예. 이 52시간제를 지금 뒤로 되돌리겠다는 얘기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그동안 지적됐던 내용을 보완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좀 하겠다는 얘기로 보이시는지요? 그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정책의 큰 틀을 보면 이제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저는 그 발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고는 있었는데 네. 그 발언의 취지는 뭐 120시간을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뭐 굉장히 이렇게 낮은 노동 인식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 뭐가 문제냐면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하면서 어떤 정책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청년이 얘기한 어떤 부분에 대한 단편적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중근로라고 하는 형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집중근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게 과로나 과로사라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주 120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과로사의 대표적인 어떤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거와 일을 많이 하는 거를 같이 묶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좀 전체적인 거를 총괄적으로 조망하는 정책들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자꾸 이제 주 52시간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 52시간 상한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되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변화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와 달라질 거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데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그 정책적으로 만들면서 예외 조항을 너무 많이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손을 대도 문재인 정부가 손댄 거하고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이미 더 이상 주 52시간 상한제의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 네. 손을 굳이 대지 않더라도 주 52시간 상한제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저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로시간 관련해서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겠다 그러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 40시간에 대한 예외적인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상한을 정해놓은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근로시간을 얘기할 때는 기준에 대한 예외치를 정해놓은 거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이거는 상식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 52시간, 주 52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니 주 52시간이 권장 노동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원칙은 주 40시간이고 최대한 예외를 허락해 줬을 때 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게 그걸 그 기초로 근거로 해서 네. 이제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전제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돼 네. 있다는 거. 네, 지금 마치 기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설정하는 듯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네. 지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김 박사님,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앞서 제가 그 근로시간과 52시간은 사실은 앞으로 이제 요것도 이제 관련되는데
근로시간 앞으로 계속 단축될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아마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요. 노동시간 유연제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근로시간 뭐 그 휴가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네. 일을 하고 그래 그만큼의 시간만큼은 저축을 하고 일거리가 없을 때 이제 그 쉬러 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이제 저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독일에 보면 사례가 굉장히 노사 단협할 때 이게 많이 적용되고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결국 노동시간 유연화의 한 형태인데 이게 근로시간 계좌제라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임금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과 임금 만약에 근로를 하게 되면은 그게 임금으로 보상받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근로 시간으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인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직 적용하기는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적용하기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고 법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임금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좀 좋은 제도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업종마다 좀 다를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또 자세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노동 시간의 유연화를 예. 시켜주려는 방식인데 우리 이승엽 교수님 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요게 이제 그 독일에서는 아르바이트자이트 콘토라고 그래가지고 노동시간 계좌제로 2010년도 전후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간 유연화 한 방안으로 이제 도입이 됐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이걸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일 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용자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사용자에게 비용이 절감되면 노동자에게는 소득이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내가 추가 노동을 하면 추가 노동을 돈으로 받지 말고 계좌 은행에 있는 그 계좌처럼 시간을 적립해가지고 그걸 네가 마음대로 나중에 써라라는 겁니다. 네. 그럼 노동자에게 좋은 거는 시간을 나중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비용 절감과 소득 감소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금 근로기준법에 연장 근로나 추가 근로를 하게 되면은 할증 요금이 이제 150%를 받게 돼 있어요. 시급에. 네. 원래 이제 네. 그런데 이 계좌에 저축이 되는 경우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1시간 일하면 1시간이 계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돈으로 받을 경우에는 1.5배를 받는데 네. 근로기준법상.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단협이나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 350%까지 할증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굉장한 정도의 소득 감소가 있는 거고 사용자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임금이 높은 유럽 쪽에서는 내가 한 뭐 월 한 돈 1,000만 원 받으면 뭐 한 100만 원 정도 뭐 할증 요금 안 받고 나는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노동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중소사업장이나 영세사업장 300인 이하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가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최저임금 기준보다 약간 높다라고 하면 200만 원 안팎에 뭐 230만 원 받는 분들한테 1.5% 할증요금 받지 말고 그다음에 일만 죽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거죠, 정부가. 네.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120시간 일하라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그 취지는 뭐냐면 근로시간 상한제 때문에 일을 더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도입이 되면 일은 더 많이 하고 돈은 덜 받아가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네.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얘기하고도 맞지 않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노동 시간을 유연화시켜서 근로시간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뭐 기본 발상 자체는 좋은데요. 언제 내가 일을 해서 근로시간을 저축하고 언제 그걸 쓸 수 있는지를 선택지가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결정권은 노동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자기에게 적립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아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해놓고 언제 쓸 거냐. 지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못 쓰는 판인데 적립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느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네.
지금 이승엽 교수 의견에 따르면 김 박사님 예. 이 정책은 도입 취지나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아주 철저하게 기업한테 기업 프렌들리한 기업의 이 지존화적인 대표적인 정책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 맞는 게 이제 이 노동자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저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노동을 많이 하면서 임금을 못 받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이 기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저축을 장기로 할 거냐 뭐 단기로 할 거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에 대한 한국의 모델형으로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니까 네. 고민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제 예를 들어 뭐 당초에 우리가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예를 들어 또 본인이 원하면은 휴가로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근로 형태, 다양한 어떤 유형이 결합이 되어야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나오니까 그런 뭐 현재 우리 노동 환경에서는 바람직한 변화 방향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두 분 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덧붙이면 사용자에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긴 한데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저축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용하지 않은 저축 시간이 어디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건데 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도산을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거는 그 저축된 시장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을 강제적으로 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을. 예.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이 되면 당연히 이 문제가 얘기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이 시킨 거 일을 시키고 지급하지 않은 거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상당한 적립금을 쌓아놓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비용 문제가 있어 사용자도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유가 아까 이승엽 교수 말씀하셨지만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로사로 숨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 도입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그리고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근데 52시간제 이 아주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착되는 과정을 볼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노동시간 완화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유연화시키거나 또 원래 도입 취지와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한다면 실현 가능성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법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승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변화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변화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변화를 시켜도 지금과 상황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이미 정상 기간을 상당히 늘려놨거든요. 그리고 예외 조항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 조항에 예외 조항을 또 두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시 더 큰 예외를 두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바꾸는 과정은 시행령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이미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나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히 나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정부는 새로 들어올 정부는 이제 이 정부의 생각은 그런 거죠. 근데 이미 이 선택적 근로나 탄력적 근로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예외 조항에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전부터 네. 급격하게 예외 조항으로 원래 예외 조항을 둘 때는 굉장히 긴박한 물량의 변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생산의 필요성, 현장에서의 필요성만을 인정해주고 있었는데 그 실제로 노동부가 이 예외 시간 인정을 해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거를 폭넓게 쉽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의 어떤 도입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또 다른 쟁점이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도입된 것인데 산업재해와 관련한 윤 당선인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단면을 한번 볼 수 있는 VCR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고 또 토론하시죠. 운전자가 롤러에서 내릴 때는 롤러가 움직이지 못하게 시동을 끄고 내려야 되는데
아마 그대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기아만 중립에 놓다 보니까 하차하는 과정에서 시동 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근데 이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그 엄청난 그 참 비참한 사고를 이제 초래를 했는데 네, 지금 보신 이 사고는 작년 12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2달 전입니다. 안양시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 60대 노동자 3명이 바로 옆에 있던 그 포장용 롤러에 깔려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승기 교수님, 이런 발언이 당선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시각을 단면을 좀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저 당선인이 하신 발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실제로 현장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 노동자가 어떤 간단한 실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커다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저는 이제 원칙적인 그냥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 사고를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노동자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수를 했건 안 했건 그와 무관하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5조에 사업자의 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종속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종속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겁니다. 네.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용자가 개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걸 대표적으로 뭘 통해서 산업안전보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개인이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교육훈련을 통해서 개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개인 근로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부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모든 걸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는 거는 저는 정책을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정책적 결과를 가져오기 힘든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조적인 어떤 진단이 필요했는데 김 박사님. 아마 윤 당선자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조금 보면은 좀 처벌 위주로 그러니까 약간 예방 위주의 어떤 그거보다는 그것도 이제 기업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위주의 입법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 요인으로 아마 저게 실제로 언급이 되었는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그 개인이 노동자가 실수해서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그 기업에서 그걸 준비를 그러니까 그 제대로 그런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서 일어났는지 입증만 되면 사실은 문제는 될 게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이렇게 언급이 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법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향후에 아마 이 정부에서 새로운 윤 정부에서 좀 이렇게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위 국정과제 얘기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방금 김 박사 말씀하신 내용처럼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라고 말하는데 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이 돼서 경영계가 자꾸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노동계에서는 이 지침 매뉴얼 등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중대재해 조사 근로감독관 문제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참에 지금 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는 인수위의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승우 교수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이제 그 정책과제 110개 중에 국정목표 3의 약속 10의 49번으로 이제 산재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져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제목 자체에서 벌써 앞뒤가 안 맞는다. 앞에서는 산재 예방 강화를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거를 말로는 보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이 이걸 안 해서 나온 거잖아요. 안 해서 나온 법을
다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서 산재 예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법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그렇죠. 부정한다기보단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가 산재 예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그 산재 예방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건데 이거를 다시 되돌려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산재가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네. 지금 올해 얼마 전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났고요. 네. 전체적으로 50인 이하까지 합치더라도 전체 이 산재사고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한 규제라고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법체계 하에서도 절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시 완화시키고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축시킬 생각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의지가 의심된다. 예. 네. 근데 이 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논란이 있었죠. 저희들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노동계와 재계 시각차는 굉장히 뚜렷한 지점입니다. 이 법에 관해서는. 근데 새 정부는 노동정책이 친기업 위주로 흘러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성익 교수 말을 정리를 하면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 김 박사 생각은 예, 어떠십니까? 지금 그 법 규정에 보면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업무를 위반하여 이렇게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 뭐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보건 조치 업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지,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굉장히 약간 큰 그림으로서 괜찮다고 보지만 그 네. 후속 법령에서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예를 들어 안전보건 조치가 업종별로 어떻게 나타난다든지 규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아마 그 규정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뭐 이런 의미로 적용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도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그 법 5조 1항에 보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사업들 실질적인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된다 필요한 게 무슨 의미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서의 어떤 조례라든지 뭐 이렇게 뒤에 법령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게 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뭐 노동 정책이 친기업 위주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근로자한테 좀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 그런 부분이 아직 전혀 내기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 자체 법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계의 강한 주장 같은 경우에는 재계에서는 심지어 뭐 폐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법을 폐기하는 데는 뭐 2년 동안은 입법한 쪽이 네. 민주당 쪽이 주도로 입법을 했으니 폐기까지 가는 건 어렵겠지만 시행령을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입법 취지를 그러니까 손상시키는 걸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그 폐기를 요구하는 거가 저는 재계의 본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재계에서 이 법령에 있는 뜻이 모호하다, 뭐 명확하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미 시행령에 산업안전과 관련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13개 조치 사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얼마든지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네,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건 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이걸 자꾸 접근을 하는데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친노동법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국민의 인권,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정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의 입장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생명권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네. 어떤 방식으로 해야 중대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같은 어떤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 기업 쪽은 저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보여집니다. 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해달라가 경영계 재계의 주요 민원 상황이었는데 인수위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금액을 정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기본적인 입장 예. 최저임금은 노사 자율에 철저하게 맡기겠다 이렇게 보면 다소 이렇게 두rum술한 것 같은데 입장을 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 언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언급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문정부처럼 최저임금 10,000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네. 이제 10,000원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최저임금은 어디에서 결정하느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네.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건 독립기구거든요. 네. 그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독립기구에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10,000원이다, 9,000원이다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최저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건 최저임금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인 거죠.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사실상 이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왔는데 노사는 서로 싸우니까 네. 지금 이제 공익위원이 대부분 문정권에서 지명된 분들입니다. 임명된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 얘기를 해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게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금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발언하시는 얘기들을 보면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익위원을 우리가 지명하게 되면 그때 가서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바꿀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면 업종별로 원래 취지 나중에 바꾸게 되더라도요. 동일 업종 내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가 원래 주장하는 것처럼 도움이 될까요, 김 박사님? 제 생각은 이제 그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한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이 전체적인 그것을 맞추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자체가 이제 임금은 그 기업이 어떤 지역이든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저임금 가지고 그것이 뭐 결정되긴 일종의 임금 격차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걸 시행하기 위한 슬로건 뭐 어떻게 보면 위장막일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기성 발언이다라고 네.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업종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차등화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노동부는 이제 구분 적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차등은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이제 사례들이 계속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ILO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133개국 정도가 최저임금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업종별 구분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와 이제 같은 OECD 경제권을 보면 일본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별은 미국, 일본, 캐나다, 직종별은 그리스나 호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 중에 실제로 구분 적용을 하는 나라가 몇 개 안 된다. 근데 마치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요거를 확대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업종별 최저임금을 저는 실시하면 오히려 업종별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제 혼란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업종은 높은 최저임금을 주고 어떤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업종으로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이 최저임금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단순 노무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업종이 많은 부분에 있는 대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주니까 사람을 구하기 쉬워질 거고 그다음에 낮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오히려 임금을 못 주니까 당연히 인력 구하기도 힘들어. 예전보다 더 일하기 생산성을 올리기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네. 겁니다.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이 연구 용역을 직접 수행하신 분이 이승엽 교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승엽 교수 보시기에는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들은 사기에 가깝다고 하시니 김종현 박사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아마 이게 계속해서 뭐 아까 우리 해외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저임금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업종별로 하자 또 지역별로 다르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정부가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고 네. 그리고 이거 어떤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 어떻게 보면 그런 체계적인 내용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네. 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아마 2019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개편돼 갖고 구간 설정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라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이렇게 그 교수님 말씀과 같이 지금 그 노사 공익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노동계가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안이 있고 그다음에 사측에서 이제 사측에서 주장하는 안이 있어서 네. 서로 싸웁니다. 사실은 네. 싸워서 그걸 공익위원회에서 결국은 조정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서로 간의 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뭐 빅데이터 그러고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하니까 이게 충분히 이제 우리가 산업별, 지역별로 임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전체를 보고 정말 과연 이제 차등화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그런 용역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역별 차등 같은 경우에 이 교수님 법 개정 사항 아닌가요? 개정 상황이죠. 예. 그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이 가능하다라는 규정만 있고 지역별 차등에 대한 저항은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핏 들은 생각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심한데 지역별로 이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임금 수준 예.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 재계에서 그러니까 이 구분 적용, 지역별 구분 적용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역 격차,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지역별로 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사실 임금 격차가 납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데이터를 좀 뽑아봤는데 20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 우리나라 전체에 약 그 2,700만 원이 되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임금 평균이 274만 원입니다. 지역자 기준으로. 근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 299만 원, 약 300만 원 해서 전체 평균보다 뭐 한 109%좀 많은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257만 원 이렇게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그 따라서 임금 체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오히려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역별 차등 문제는 소득 격차, 임금 격차 문제보다도 청년 유출, 저는 지역 소멸의 가속화를 당기는 방아쇠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좀 다른 얘기지만 플랫폼 노동 종사자 조사를 이제 통계청에서 지역 고용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서울 지역에서 일하는 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20대 중에 한 15% 정도 지역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역 임금이 낮으면 예전에는 최저임금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사실은 일을 이제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 최저임금을 주는 곳들인데 그 최저임금이 어디나 갔기 때문에 그냥 지역에 머물러서 일하다가 거기서 이제 눌러 앉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찾아가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 자체가 이제 지역별로 달라지면 당연히 서울이 높게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낮은 임금 받고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수도권 집중 형상이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거의 지역 붕괴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노동 관련 과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또는 플랫폼 노동자 노동상권 보장, 산업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장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 그다음에 여지와 의지 어떻게 보십니까? 꼭 필요한데 과연 반영이 지금 잘 생각하고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일단 이 국정과제를 제시할 때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그 상황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인식 부분은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과 관련해서도 저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되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제한됐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해소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의 진단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실업자가 많겠죠. 근데 노동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자리가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느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일자리라고 하는 거를 그냥 어떤 일자리냐라고 하는 걸 신경을 쓰지 않고 일자리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 이거 가지고 정책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해온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용 문제가 별로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왜 일자리를 안 하냐? 여기 달성공단이나 성서공단 가면 인력 부족률이 10%가 넘어요. 네. 근데 그건 왜 안 가느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니까 청년들이 안 가는 거고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금방 그만두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노동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냐. 저 민간 부분 주도 오케이 뭐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 부분을 활용해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님 보기에 꼭 필요하지만 이번 국정과제 리스트나 나와 있는 내용 볼 때 빠진 거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뭐 우리 교수님 그 전에 말씀드린 혁신 성장이라고 그래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기업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현 정부에서 좀 빠진 거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그래가지고 15시간 주당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든지 뭐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 우리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사회가 다양화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자리 그 초단시간 근로자 지금 2000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한 20년 전에 하고 현재 보면은 3배 이상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그 근로시간 고용보험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한 만큼은 저축을 해서 그걸 뭐 활용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정년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65세 정년 연장 문제, 법 제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는 저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 이것도 이 법 제한하는 것보다 정년 연장 법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좀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드는 그런 네.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다. 지금 그러면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정리를 해온 내용 중에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중에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또 어딜까요? 이 교수님 먼저. 뭐 개별적인 정책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들을 사실은 이제 특히 임금과 관련된 문제, 노동 시간도 결국 임금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그 당사자인 노동자의 대표들과 합의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대화의 과정이 없이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 방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결국은 노동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네.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저는 정책 실패의 가장 큰 문제가 내용보다는 형식에 있어서 한쪽 그러니까 노동계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문제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모습을 반복 답습해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네. 김 박사님 예, 보기. 저도 우리 네. 교수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최저임금도 그렇고 뭐 52시간 근로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좀 충분히 어떤 사회적 담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보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저기 위에 그냥 공급자 입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많이 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네. 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네. 어떤 정책 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오늘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김용현 대구 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피만이라는 악마가 부처님께 집착의 효용성을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살아온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랑과 집착의 흔적을 두고 격렬한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많은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는 근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십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도자가 아닌 평범한 이들이 어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청문회를 거쳐 총리나 장관이 될 사람들은 수도자는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부디 본인의 자식도 소들도 모두 있고 국민만 생각하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아수라를 보는 듯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